네, 반갑습니다. 김법선입니다. 2016년도 서울여대 논술대비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대는 논술 문제가 많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술 난이도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물론 논술은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쉬운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여대는 시험 시간은 2시간이고요. 분량 제한은 딱히 없는데 한 600에서 800자 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를 쓰셔야 아마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글이 나올 겁니다. 문제는 2문제고요. 차이가 있다면 서울여대는요, 다른 대학하고 조금 다르게 언어 논술 문제와 도표 분석하는 문제를 별도로 냅니다. 도표 분석하는 문제는 뭐냐면 도표만 잔뜩 넣어주고 도표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산출하고, 즉 문제가 되는 상황을 산출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를 내요. 대부분 대학들은 언어 논술이 있고 언어 제시문들이 있고 거기에 도표가 하나 뭐 정도 추가되는 정도라면 서울여대는 도표만 있죠. 그래서 도표 분석 능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표 분석하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거나 사탐 시간에 도표를 분석하는 걸 열심히 익힌 친구들은 서울여대 적극 공략 해봐도 괜찮아요. 서울여대를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뭔가 복잡하고 화려한 글쓰기보다는요, 진짜 간명하고 정확한 글쓰기 하는 아이들이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화려한 언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내가 무엇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시면 뭔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명하고 정확한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죠? 독해에서 나옵니다. 독해에서 딱딱딱 정확하게 가는 뭘 말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딱 정리정돈된 형태로 사고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간명하고 정확한 글쓰기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하는 어떤 글 중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제시문과 도표의 어떤 연관성을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제시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적인 어떤 합격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서울여대는 뭔가 어렵거나 뭔가 심각하거나 뭔가 극도로 제시문이 이해 안 되거나 그런 제시문을 내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제시문을 내는 대학이 아니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알겠죠? 자, 그러면 크게 이 2가지를 잘 고민하는 게 합격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도표가요, 여러 개가 나와요. 도표가 뭐, 도표 통계 자료가 해서 대략 한 6개에서 뭐 많으면 한 7, 8, 뭐 10개까지, 한 7, 8개까지는 나오거든요.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걸 뭔가 쓰려고 하면 어때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쓸 때는 어떠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도표를 넣어둘 것 같아요? 아니죠.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도표를 넣어둘 거 아니에요. 그죠? 도표 모드를 활용해야 됩니다. 즉, 어떤 도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빼먹고 쓰면 안 돼요. 당연하게 모든 도표를 다 활용해야죠. 모두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오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그 주제가 담고 있는 뭐 원인을 보여주는 도표들도 있을 거고, 그 주제가 담고 있는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도표가 있을 거고, 이러한 원인을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대안을 내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도표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도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뭘 해야 돼요? 비슷한 것끼리, 즉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묶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자기 견해를 쓰세요, 아니면 해결 방안을 쓰세요, 이런 방향의 어떤 문제를 내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도표, 원인을 보여주는 도표, 해결 방안, 극복 방안을 보여주는 도표들을 하나씩 찾아내면 어때요? 여러 개의 도표가 나오더라도 정리정돈하면서 충분히 글을 쓸 수 있잖아. 알겠죠? 무슨 뜻인지. 따라서 연관성을 찾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사고하자.
그래서 합격한다라는 말은 뭐니? 묶어서 사고하자. 요거를 대학이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 개의 제시문이 나오건 여러 개의 도표가 나오건 비슷비슷한 것끼리 정확히 묶어서 사고하고 그 묶은 것을 어때? 글에 표현해주면서 글을 드러내면 정확하고 간명한 학교 측의 의도를 반영하는 글쓰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2016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한번 보면요. 모의논술 문제 제가 논제만 적어놨어요. 한번 봅시다. 가나에서 밝히고 있는 경제적 요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자, 차이를 설명하고, 어때요? 뼈대죠, 뼈대.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가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요인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다? 차이를 물었으니까 차이를 설명하라고 그랬잖아.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죠.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도 되죠. 그죠? 어떤 식으로든 이런 설명하라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개념을 설명하거나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설명하거나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점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딱 잡아야지. 다에 나타나는 땡땡땡의 관점에서 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시키는 순서대로 쓰세요. 가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나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가나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한다. 가나는 경제적 요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나 원인이 무엇이다. 아니면 경제적 요인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개념적으로 딱 차이를 지적을 하거나.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에 나타난 이 개념에서 볼 때 라의 탄소 배출권의 제도는 어떠한 경제적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탄소 배출권의 경제적 요인은 가에서 말하는 거 어떤 거, 나에서 말하는 것 어떤 것으로 작동해서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하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경제적 요인이 잘 작동되는 사례다 아니다 라고 어때 따져보는 글을 쓰면 되겠네요.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논술하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자, 첫째가 설명입니다. 둘째가 자신의 견해예요. 자기 견해. 여기에는 뭐 비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판. 근데 이 문제는 어때요? 경제적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술하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면은 경제적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러이러한 면은 경제적 요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떤 비판 평가하는 글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경제적 요인이고 왜 이러이러한 경제적 요인인지 설명하는 글을 쓰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논술하라는 말이 나올 때 그냥 요약하는 글이 나오면 안 돼요. 설명하는 글이 됐건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는 글이 됐건 아니면 의미를 설명하는 글이 됐건 자기 견해 어떠한 경제적 요인이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비판 평가하는 글이 되건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대로 그냥 따박따박 쓰면 돼요. 가는 어떻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에 나타나는 땡땡땡의 관점에서 보면 라의 탄소 배출권의 제도는 어떤 경제적 요인이 작동한다 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쭉 설명하면 이게 글이 한 600에서 800자 찹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1번 문제는 정확한 독해가 핵심되는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에 제시된 자료 뭐죠? 전부 다 데이터 통계 도표 자료입니다. 한국인의 여가활동의 특징. 자,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한국인의 여가활동의 특징이 들어있겠네요. 반드시 한국인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 대비적으로 세계, 뭐 OECD 평균, 외국의 어떤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딱 보면 한국인의 여가활동의 특징을 기술하고 여가의 양과 질,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양이 많은지 적은지 질이 좋은지 나쁘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뭐 데이터가 각각 있겠죠. 그죠? 한국인의 여가에 대한 양을 보여주는 데이터, 질을 보여주는 데이터, 한국인이 대비되는 외국인 혹은 다른 나라와의 어떤 여가 시간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네요. 그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노력이니까 어때? 현실을 보여주는 어떤 상황,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 한국인의 현실을 뭐 외국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양과 질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 봐봐. 문제점이 발생되는 어떤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네. 원인이 뭘까를 딱 찾고,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지 말고 뭔가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요. 그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제거하려고. 그죠?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사고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요. 도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얼마나 잘 한국인의 어떤 현실 상황을 얼마나 잘 찾았는가. 그죠? 그래서 현실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뭐며 그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써주기를 요구하는 대학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복잡하거나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쓸 때는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도표와 데이터를 꼼꼼히 이렇게 엮어서 글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여대는 이런 문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좀 난해한가요? 그렇진 않죠. 일단 방향만 조금 정확히 설정을 하고 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언어 논술 문제에 있어서는 간명하고 정확한 어떤 독해가 중요합니다. 자, 논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냥 순서대로 정확히 쓰자. 순서대로 차근차근 쓰는 것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표 분석의 문제가 나올 때는 연관성을 고려해서 어때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반드시 사고하자. 요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서울여대 문제는요. 내가 서울여대 꼭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냥 문제를 뒷담 많이 푸시면 돼요. 한 4회에서 5회 정도를 풀면 돼요. 4회에서 5회 정도. 4회에서 5회 정도 딱 풀면 대학이 어떤 걸 요구하는구나 대략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이런 논술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도 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강의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서울여대 이제 2016년도 논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간략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